내가 리서치 센터를 비하하는 말이기는 한데요. 이 업종의 애널리스트가 극단적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산업 상투예요. 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엄청 논리적이죠? 혹하죠?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세계 초강대국들이 둘이가 이렇게 붙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의 판은 좀 다르고 질서가 바뀌고 있다. 관련된 산업들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근사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무 쌍신하잖아, 지금. 오케이,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지금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주식 전략 쪽, 그다음에 매크로 쪽 맡고 있는 허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터 두 번째 출연이고요. 이름은 김진이라고 합니다. 여의도에 현역이 있을 때는 프롭 트레이더라는 직업으로 되게 오래 있었고요. 그거 이제 은퇴하고 지금은 주식왕 찐샘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구석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은 하여튼 저 같이 있을 때는 사실 되게 잘난 척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지점에서 영어 엄청 잘하셨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잘난 척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나가서 정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급이 달랐어요. 지금은 되게 좀 걱정돼요. 왜요?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아니, 은퇴하셨으면 좀 살살아 하시지. 뭘 저렇게 열심히 하시나.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자산은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나한테 가치를 부여할 때는 올라갈 때밖에 없거든요. 여기 삼성동의 아파트에 살면 그러면은 나 여기 살아? 뭐 이게 돼요. 또 다른 부가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나 엔비디아 주주야?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 좋은 주식은 성장주도 가치주도 저평가 주식도 아니고요.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시장의 어떤 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종목들이나 기업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라 겉으로는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주식들을 좀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까지 보면은 월마트 같은 주식들이 보면 별로 재미없는 주식이거든요. 엔비디아나 뭐 이런 화려한 주식들에 비하면. 근데 2000년대에 되게 한번 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이익이 나고, 주가도 연평균으로 어쨌든 15% 이상 꾸준히 막 내고,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좋은 대로, 또 힘들면 힘든 대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전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꿋꿋할 수 있는 기업이나 주식이 정말 좋은 회사, 좋은 기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근사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무 쌍신하잖아, 지금. 이 트레이더시고. 오케이, 알았어. 저는 올라가는 주식을 좋아하는데요. 그 올라가는 주식도 저에게는 딱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내가 충분히 신뢰할 만큼 큰 주식이어야 돼요.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어야 돼요. 저는 국내 기준으로 치면은 시가총액 2조.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면 그게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미국으로 하면 시가총액 30조? 그게 실제로 리얼 투자의 세상으로 오게 되면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좋아합니다.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좋아하고, 변동성이 큰 주식은 똑같이 시가총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안 사는 건 아니지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안 가져가는 편이에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 운용할 때 테슬라 있잖아요. 단 한 번도 포트폴리오 비중에 1등인 적이 없습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만만하거든요. 많이 빠지면 한 4, 5%거든요. 실제로 투자의 리얼 월드로 갔을 때 내가 더 좋아하는 주식은 테슬라일지 모르겠지만, 투자의 선호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런 좀 변동성이 낮은 주식, 그거는 이제 허전 상무랑 이야기가 비슷해지는 거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트레이더들은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통해서 수익이 엄청 나는 거를 배팅을 하든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이사님은 안 그러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매매를 많이 하면 사실은 벤치마크를 이기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늘 이기신단 말이지. 그 신기해 죽겠어요. 사실 이게 바닥을 알 수는 없잖아요. 바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저희도 뭐 잘 찍어도 개수를 잘해서 맞춰도 사실 이게 바닥이 언제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무렵에서 조금씩 담다가 확실히 생겼을 때 이렇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용기, 그런 과감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포트의 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면 저희 이사님 그런 걸 굉장히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고민스러운 게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하고 미국도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 가까이 빠져서,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쯤에서 이제 사면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주가가 더 빠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요즘 고민하는 거는 이게 판이 약간 바뀌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아웅다웅 하기 시작한 거는 물론 뭐 2017년, 2018년부터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처럼 저렇게 극단적으로 얼굴을 서로 붉혔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중국 물건 열심히 살진 않을 거고,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의존도 이런 걸 낮추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잖아요. 네. 이 두 국가가 어쨌든 이렇게 약간 경제적으로 충돌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질서가 흔들릴 때는 사실 생각보다 주가가 좀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요즘 보면 약간 주가도 떨어지는데 달러는 또 의외로 약해요. 지금은 약간 판이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올라오면 조금 줄이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질 때는, 그때는 답이 없어요. 저는 이제 약간 지금이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걱정이 좀 되죠. 저도 그냥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는 아니지만, 시장의 위기가 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허재한 상무가 쓴 자료를 보면서 하나의 그래프를 딱 보고 여기서 더 빠지면 진짜 큰일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가계가 IT 버블 이후로 미국 주식 비중이 최대치예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 얘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여기까지 빠지는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반적 범위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그러면 아마 미국 가계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면. 근데 여기서 시장이 한번 더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가계에 금융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뭘 때려서 먹겠다. 빠지는 거에 포지션을 취해서 먹겠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포지션이냐면요. 그거의 최대 기대이익은 100%입니다. 근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잠재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익비가 완전히 반대고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생각은 일단 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불황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정말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주식에서 손을 떼는 게 우선일 거고요. 그럼 주식이 빠질 때 좋아질 수 있는 자산을 찾는 게 우선이겠죠. 채권을 사면 되죠.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금 사도 되죠. 그런 식으로 항상 사서 드세요. 때려서 드지 마시고. 달러하고 가장 반대대로 가는 자산이 금이에요. 그 다음에 금리하고 가장 반대대로 가는 자산은 금입니다. 새로운 다른 투자 옵션은 없을까라고 하면 또 있다는 거죠. 그거로 가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락에 배팅하는 거는 조금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 별로 본 적이 별로 없고, 오히려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다 길게 롱으로 먹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락에 배팅하는 것도 결국 돈 벌기 위한 거라면 확률이 높은데 조금 더 배팅을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테마주라는 것 중에 진짜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테마주라고 해서 대표가 성남 그 시장 때 백현동을 이제 건설했으니까 건설주를 뭐 해본다. 이거는 차라리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논리적인 관련성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자. 쳐다보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정치 테마주 뭐냐면 미디어 엔터 주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전 정부는 외교적 특징 중에 하나가 대중국 단절이잖아요.
이제 새로 어떤 정부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전 정부보다는 대중국가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외교적 이슈, 어떤 정치 환경적 이슈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치 환경적 요소가 해소되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측면에서는 미디어 엔터 한 3주 전, 3, 4주 전이었을 거예요. 탄핵 선고 나냐 아니냐 막 이랬을 때 레포트 보는 사이트 있거든요. 산업보고서라 그래서 이렇게 60페이지, 70페이지짜리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산업보고서가 미디어 엔터였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 미디어 엔터 쪽 보고서가 진짜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주에 여의도에서 세미나가 가장 많이 있었던 업종은 미디어 엔터 업종인 거예요. 그러면 각 우종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일단 오케이 알았어. 마음의 준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테마주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핫하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품의 레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 근데 저희는 이제 레포트가 없어. 그러면 센터장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혼내는 거죠. 너 왜 안 쓰니? 뭐 하니? 밥값 해야지? 이러면 또 이제 팍 해가지고 또 쓰고. 이 업종의 애널리스트가 극단적으로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 산업 상투예요. 새로운 산업이 막 처음에 런칭을 하잖아요. 그 산업은 사실 일반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그 섹터 담당 애널리스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작 주가가 막 오를 때는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 주식이 이제 꽃을 확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리서치 센터의 허재환 상무 같은 사람이 누구를 찾냐면은 그쪽 담당 애널리스트들을 뽑아요. 애널리스트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보고서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보고서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주식은 실적보다 주가는 앞서 있죠. 선반영하죠. 그럼 주가가 올라갔다가 진짜 안 좋아져서 빠지는데 애널리스트는 항상 실적 베이스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적으로 보면 주가가 어떻죠? 싸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여기서 무조건 계속 롱이에요. 롱.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모든 투자가분들이 어떤 트랩에 걸리냐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빠져요.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거기서 되게 뉴트럴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안도감을 주는 이야기에 심취하거든요. 그래서 빠지는데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롱 하면 야, 얘가 맞다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맞다는데, 애널리스트가 계속 저평가라는데, 라고 해서 못 팔아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옥으로 가는 가장 보편적 방법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실적을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연초에 이제 그 어떤 이익의 추정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말에 가보면은 최소 30% 이상 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예상이라든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에는 낙관적인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뭐 잘 돼서 이렇게 업황이 좋아가지고 상향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30%는 이익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거품 있다? 뭐 내지는 약간 좀 그런 바이어스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사실 냉정하지만 맞는 이야기고요. 현실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탐방하는 기업에 가서 이제 레포트 쓰는데 얘는 안 좋아요 이렇게 쓰면은 못 가거든요. 출입 금지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 리서치의 리포트들이 대부분 좀 바이가 많죠. 그리고 이제 중립이면 사실은 이제 약간 숏 팔아라는 얘기 정도인 거고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산업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보셔야 된다. 제 철학에서는 주가를 믿지 누구의 의견을 너무 기대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이 빠지고 있는데 누가 계속해서 롱 하면은 이걸 믿는 게 더 나한테는 훨씬 더 득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리서치 잘 보셔야 돼요. 리서치 특히 이제 기업 보고서 같은 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기업 보고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앞에 써 있는 글씨들은 안 보거든요. 저는 글씨는 안 봐요. 뒤에 있는 표만 봅니다. 실적 전망치를 한 개도 상향 조정하지 않았는데
목표 주가만 상향 조정하는 경우 있거든요. 몇 개 없으실 것 같죠? 진짜 많아요. 글은 그냥 그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기의 진심은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실적 추정표에 있거든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그래서 시간을 비례한다라고 하는 순간 잘못된 결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목에 따라 다르고 완벽한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에서 X거든요. 예를 들면 2000년에 IT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시스코였습니다. 추억의 시스코. 네. 그때 2000년대 주가가 고가가 80불이거든요. 시스코의 주가가 지금도 80불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20년 동안 물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에 비례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 생활인으로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오르면 팔고 싶거든요. 10% 20% 오르면 팔고 싶고 떨어질까 봐 걱정되고. 근데 크게 어쨌든 돈을 벌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거를 다 먹는, 다 수익을 이렇게 내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최고의 승자가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래 들고 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조금 제 기준으로는 좀 비싸고, 지난 한 4, 5년 동안에 이제 미국에 쌓여 있는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거품이 좀 빠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주가는 아니더라도 이제 미국의 금융자산, 특히 이제 국채라든지 뭐 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비싸지는 걸 되게 싫어하고, 달러 약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만 독주했던 흐름이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시장으로 좀 건너가지 않을까. 중국의 테크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라든지, 한국이 뭐 엄청난 수익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 시장도 어쨌든 미국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온리 US가 지금 아주 장기간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장기간 진행된 게 버블의 성격도 분명히 존재는 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달라진 건 뭐냐면, 가장 앞으로 투자가 많이 될 산업에 대한 누적된 기술력이 여전히 미국이 제일 높다. 근데 우리 지금 비교 대상이 한국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한국은 뭔가의 의미 있는 경쟁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지배해 왔는데, 지배해 오는 과정에서 누적되어 있는 이 기술력은 아직은 넘사의 벽인 것 같다. 미국이 이 정도 기술이면 중국이 한 요만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다. 거품이 미국이 빠지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중국이 훨씬 나은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아니다. 저는 AI의 하나의 사이클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이 처음엔 저도 그냥 AI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AI 투자 사이클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후엔 약간 바뀔 것 같아요. 똑같은 AI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까지는 AI 투자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핵심이 누구였냐면 AI의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 빅테크, 그 다음에 이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반도체. 근데 AI는 아직까지 이 사이클이 다 끝났다고 생각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충 AI 많이 쓸 때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쓰잖아요. 지금 우리 여전히 AI 쓰는 거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이거가 다잖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에이전틱이니까. 근데 사실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LLM의 구축 비용이 싸지면 싸질수록 에이전틱은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직 뭐 이렇게 시장이 뚜렷하게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AI 쪽에서 AI 에이전틱, 뭐 그게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겠고 데이터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고, 그쪽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시장을 넓혀서 생각을 하면 중국의 빅테크,
이제 AI 테크 사이클이니까 AI 투자 사이클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목해서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의 사기라는 역사책을 보면 한국을 동리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쪽에 활을 잘 쏘고 춤과 노래를 잘하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양궁 누가 제일 잘하나요? 우리나라죠.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 엔터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밖에 없다. 왜? DNA다. 제가 허재현 상무랑 30대, 40대 때 한참 우리 일 잘할 때, 그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 산업 한 7, 8개에서 탑5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핸드폰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요, 가전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철강도 그랬고, 이런 핵심적인 중요한 산업에 탑5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 뭐가 남았냐? 그럼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글로벌 넘버원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뭐가 있냐?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엔터. 미디어 엔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엄청 논리적이죠? 혹하죠? 제가 원래 이런 거 잘해요. 뭔가 충돌이 있는 세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보다는 평화가 우선시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경 간의 어떤 그 장벽도 많이 낮아지고, 근데 지금 이제 국경 간의 장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이제 남의 나라 물건을 파는 것도 자꾸 제약이 생기고, 이게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물리적인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힘을 키워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조선이나 이제 방산 같은 우주 항공이나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할 것 같고, AI도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쓰일 수 있는 뭐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산업은 잘 될 거다.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미국을 도와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산업은 조선이니까 조선 좀 잘 될 거고, 방산 같은 산업도 증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될 거고,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산업들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리스크가 뭐냐, 그거부터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리스크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제 소위 허재한 상무 같은 사람이 이제 리스크를 측정할 때 시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그마로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짜증나시죠?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운데 이렇게 맞으면 공부하지. 틀려요 또.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질 수 있을까? 이거 사실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리스크를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규정하는 리스크는 내가 틀릴 확률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잖아요. 그럼 금융위기가 리스크입니까? 리스크는 못 없애는 거거든요. 그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최악으로만 안 가면 된다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 최악이 뭘까? 저라고 치면은 프랍 트레이더였으면 최악의 상황은 손실한도 걸려가지고 회사 잘리는 거겠죠. 개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최악은 평균 마이너스 70%. 내 앞에서 주식 얘기도 하지 마.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그렇게 안 가게 내가 사전에 관리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리스크 통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ETF를 사든 주식을 사든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내가 이걸 왜 사고 언제 그러면 빠져나오지를 늘 좀 생각을 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이 한 20% 올라서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해피엔딩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샀어. 뭐 10% 빠졌을 때 나올지, 20% 빠졌을 때 나올지, 30% 빠졌을 때 나올지, 그거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매니저들하고도 진짜 많이 의견 상충하는 부분인데, 주식을 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어제보다 비싸게 사서 어제보다 싸게 파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때 사는 게 맞다. 올라가는 걸 봐야 바닥인 걸 아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항상 싸게 사야 된다라는 관념에 있으면 제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어떤 종목 추천한다. 이야, 이걸 여기서 사라고?
이렇게 되죠. 저는 단 한 번도 그 회사를 사본 적은 없어요. 그 회사의 주가를 산 거지. 이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그게 다 거기서 비롯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변에서 좀 긍정적인 목소리가 확 줄었을 때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에서 뭐 공포지수 같은 거,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참고를 많이 합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불안불안할 때, 그리고 이제 막 변동성 지수가 10년, 20년에 막 최고치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너무 팽배해지면은 바닥일 확률 또는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흐름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율, 그다음에 금리 이런 데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질 때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만 막 변동이 막 있을 때는 바닥이 아닐 때가 많은데, 주가도 그렇고 뭐 환율이나 금리나 이렇게 비슷하게 다들 막 엄청 안 좋게 봤을 때가, 지금은 주가는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금리나 환율을 보면 아직은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 이제 막 망한다 하면서 이제 돈 풀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 열풍이 한번 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렵고, 그러다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의 뭐 이런 관세라든지 지정학적인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국면이라 예전하고는 분명히 좀 달라져서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요게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지금 이제 막 지각 변동이 막 있는 거니까 그게 좀 지나고 나면은 기회는 어쨌든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바닥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할 수 있도록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신 이후에 새롭게 기회를 보시면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꼭 미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데서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는 분명히 다시는 오는데, 다만 지금은 조금 이런 그 지진이 있을 때는 이제 지진에서 좀 벗어나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의도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안 힘들까요? 죽어라 힘듭니다. 그리고 요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구조조정의 시기가 옵니다. 요럴 때 인력 갈려요. 초보건 전문 프로 투자자건 다 힘든 시기다. 지금 같은 경우 안 힘든 사람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듦을 너무 더 힘들지 않아 하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버티는 거예요. 제가 21년 동안 그 잘 잘리는 프랍 트레이더를 버틴 거는 잘나서가 아니라 잘 버텨서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 잘 버티는 구간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도 잠깐 이야기 왔는데, 나한테 포지션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맑아져요. 우리에게 떠오르는 투자의 아이디어도 훨씬 더 많아지고, 내가 뭐에 자산에 물려 있으면 이걸 대체해서 할 수 있는 투자의 대상들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벗어나 있으면 그 투자의 대안들이 보이고, 그러면 이 자산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때보다 사실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날 거예요. 내 계좌에 어떤 자산으로 꽉 묶여 있으면 그때가 제일 힘들 수 있다. 편해지려면 내 포지션 자체가 되게 여유로워야 한다. 아니고 지금 주식만 꽉 들고 있으면 방법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욕하기, 기도하기. 현실적인 방안은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렇게 좀 가볍게 하면, 어젯밤에 금 신고가입니다. 꼭 금을 투자하시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투자의 대안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